작년 말에 우리나라에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죠. 2023년 12월 16일 경복궁 담벼락에 불법 사이트 주소가 담긴 스프레이 낙서가 발견됐어요. 후에 이게 16, 17살이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벌인 범행이다 이런 게 이제 드러났거든요. 근데 다음 날에 그러니까 17일에 2차 낙서가 또 발견된 거예요. 경찰 출석을 한 다음에 이 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자신의 블로그에 안 죄송하다, 그냥 예술을 한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예술인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신성한 파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다뤄주는 게 불편함도 좀 있고. 제가 오늘 준비한 질문이 약간 화가 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 토론을 위해서 준비한 질문이기 때문에 조금 그 피꺼소 타신 그 기운으로 이제 토론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예술에 지나치게 빠진 자들의 리얼 토크쇼 예술 탐닉의 호스트를 맡은 이지연입니다. 시즌 1을 마무리하고 시즌 2로 돌아왔는데요. 시즌 2부터는 좀 매 주제마다 그 이야기를 가장 잘 해주실 만한 패널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저희 시즌 1 예술 탐닉자분들과 불화설이 있는 건 전혀 아니고요. 선생님 잘 지내시죠? 네. 기존 예술 탐닉자분들도 다시 주제에 맞춰서 모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새롭게 초대해주신 분들은 또 반가운 얼굴도 있고 새로운 얼굴도 있으니까 한번 소개를 하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심지연 월간미술 편집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월간미술이라는 시각예술 그 전문 매체에서 미술계 이슈나 현장 소식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참여하면서 저도 공부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 나눠보고 싶어서 다시 참여하게 됐습니다. 폭풍 같은 마감 기간에 다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예술 탐닉자는 임수영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독립기획자로 비엔날레나 아니면 갤러리, 다채로운 전시를 기획하면서 여러 미술사 연구를 함께 병행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혼자 이렇게 읽고 연구하고 혼자 생각하는데 이런 걸 대화로 나눌 때 훨씬 더 생각이 풍부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술 탐닉자는 최기창 작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작가 최기창입니다. 작가님 하면 저는 텍스트 작업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드로잉을 할 때 글씨를 같이 쓴다든가 아니면 썼다 지웠다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대개 작가들한테 흔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안 했었는데 2009년 이후부터 문자 자체를 소재로 좀 사용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저희가 또 이번 주제에 맞춰서 모신 만큼 이따가 작업이랑 연결된 얘기도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예술 탐닉자는 고원석 큐레이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원석입니다. 저는 주로 전시 기획하고 또 글 쓰는 일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가장 최근에는 서울시립미술관 전시교육과장으로 5년간 일을 하고요. 지금은 독립 큐레이터로 또 이런저런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키키 스미스 전시 너무 잘 봤고요. 네, 22년 말. 네. 네네. 아, 그 2년 전이네요. 그렇게 횟수로 따지니까. 네, 네네. 네. 본격적으로 이번 주제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전 질문지를 드렸을 때 다들 저희는 되게 이거 재밌다, 흥미롭다라고 했는데 되게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무겁습니다. 약간 밤새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2시간 주무셨다고 합니다. 네, 2시간 주무시고 오신 눈이 약간 충혈되신 작가님도 계시고 이번 시즌2를 맞아서 저희가 첫 번째로 가져온 주제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바로 경복궁 낙서는 예술이 아닐까인데요. 그러니까 작년 말에 우리나라에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죠. 바로 경복궁의 담벼락에 낙서를 휘갈긴 사건이 발생했어요. 근데 이걸 제가 조금만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16일 경복궁 담벼락에 불법 사이트 주소가 담긴 스프레이 낙서가 발견됐어요. 근데 후에 이게 16, 17살이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벌인 범행이다 이런 게 이제 드러났거든요. 근데 다음 날에 그러니까 17일에 2차 낙서가 또 발견된 거예요. 이건 또 다른 사람이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수를 했는데 20대 남성이었습니다. 근데 논란이 더 불거진 게 이 남성의 태도 때문이었는데요. 경찰 출석을 한 다음에 이 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자신의 블로그에 안 죄송하다, 그냥 예술을 한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발칙한 작품들로 주로 이제 최근에 많이 주목을 받았던 뉴욕 아티스트 그룹이죠. 미스치프의 영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좀 흥미로운 사실은 이 범인이 낙서에 앞서서 11월에 미스치프 전시장 지금 국내에서 하고 있었던 그 당시 그 전시된 모자 중 일부를 훔쳐서 절도죄로 조사를 받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이 모자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팔면서 검거가 된 거죠. 우선 이 사건 어떻게 보시나요? 이 남성의 발언. 이 사건 기사 찾아보면서 시간을 많이 할애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건이었어요.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너무
뻔하고 너무 조악하고 이것을 예술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이 신성한 화두를 가지고 이야기를 다뤄주는 게 오히려 저는 조금 불편한 게 좀 있고, 관심을 가졌던 거는 사건 자체보다 이거 복구하는 그 레이저로 갈아내고 이렇게 하는 그 부분이 되게 좀 저는 관심 있게 봤고, 예. 그래서 유성 라카 스프레이였을 텐데 저 약품 그 케미칼 뭐 썼는지 좀 궁금하고, 이거에 대한 대책으로서 무슨 종묘 근처에 CCTV를 110대를 설치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CCTV가 없어서 생긴 일도 아니고 미술로 이거를 이야기를 덮었다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다른 근본적인 이야기로 이야기가 좀 더 확산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낙서가 된 날 큐레이터 분이랑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앞에 택시를 타고 지나가면서 마침 누가 여기다가 벽에다가 낙서를 해놨어. 뭐야? 막 이렇게 엄청 충격에 휩싸인 목소리로 저한테 얘기를 하셨던 게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거든요. 뭔가 본인이 행위를 하고 근데 나는 사실 그 예술로 한 것이었다라는 그 발언이 사실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예술을 뭔가 면죄부로 사용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내가 어떤 행위를 해도 마치 불법적인 행위를 해도 사실 난 그거 예술로 했습니다라고 하면 그것이 마치 면제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번 사건이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 함의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들을 뽑아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기에는 이 일이 너무 약간 일방적인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다 지탄과 비난만 하다 보니까 정작 조금 뽑아내고 생각해볼 만한 문제들이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 키스헤링이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뭐 바스키아나 이런 작가들의 어떤 기존의 그런 것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 불법 행위와 예술의 구분, 그리고 왜 불법 행위를 했던 일부 예술가들의 작품은 왜 작업으로 보여질 수 있는가, 예술가들의 불법적인 그래피티랑 이번 경복궁의 낙서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기존의 그래피티들은 대상이 되는 이 벽을 일종의 굳이 합법 불법을 따지면 그것도 불법이겠지만 대상이 되는 그 벽 자체를 캔버스로 활용했다는 거예요. 지역, 장소성 혹은 그 건물의 어떤 건축물이나 배경벽에 어떤 그 배경이 담고 있는 문화적인 함의 같은 거를 이제 이 작품의 도구로 썼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보면 버려진 어떤 지역이라던가 무슨 약간 슬럼가라던가 그런 식으로 일반인들이 잘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문화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 굳이 이렇게 어떤 큰 민폐를 끼치지 않고 큰 어떤 그 피해를 끼치지 않고 행해져 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이번에 문제가 된 일 같은 경우는 경복궁이라는 그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지나다니고 너무 많이 이렇게 문화재로서 다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조심해야 될 그런 대상에 일방적인 어떤 그 함량 미달의 메시징이 던져졌다는 것 때문에 좀 다른 인 것 같아요. 저도 생각보다 그래피티 아티스트들이 되게 막 테러리스트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작업을 쭉 보니까 정말 도시를 아름답게 꾸몄더라고요. 그렇죠. 그 천착하고 있는 주제 또한 뭐 전쟁이나 평화였고,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약간 선물처럼 주는 사례들을 너무 보다 보니까 정말 확실히 이것과의 차이가 있구나. 어떤 지역이나 시대에 따라서 무엇이 불법인지를 이제 구분하는 기준이 다 다르다는 점을 먼저 이야기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단편적인 예로 저희가 종교화해서 원래는 나체를 표현하는 것이 금지였지만 미켈란젤로 같은 작가들이 그런 벽화를 그리면서 이것을 어기고 인물들을 모두 나체로 표현했다던가, 로마 네로 황제는 보라색은 오로지 황제의 색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보라색을 쓰는 행위 자체가 불법으로 여겨지기도 했는데요. 선생님도 잘 알고 계시는 울라이 작가가 훔치기 또는 이제 스틸링이라는 제목의 작업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히틀러가 굉장히 사랑하던 회화 작품을 그 미술관에서 번쩍 들어서 훔쳐서 그것을 터키 가정집에다 걸어놓고 도망간 적이 있어요. 교도소에 갇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제 그 나라를 떠남으로써 이제 이 사건이 종결됐는데, 함경화 작가님 작업도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작가님께서 여러 해외 유수의 미술관들을 돌아다니시면서 거기에 있었던 샵이나 아니면 카페에서 훔친 후추통, 커피잔, 아니면 냅킨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큰 진열장에다가 뮤지엄 디스플레이처럼 이제 전시했던 것인데, 세계 문화 강국들이 뮤지엄들이 제국주의 시대의 약소국들로부터 강탈한 문화유산을 본인들의 굉장히 자랑스러운 소장품으로 보여주는 행위에 대한 비판적인 좀 작품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뱅크시가 제일 처음에 주목받게 된 게 2003년부터 했던 그 미술관 공격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콘크리트에다 자기가 낙서한 거를 이제 벽면에 이제 붙여놓고 도망가고, 작품 걸어놓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작품을 일반 사람들은 되게 명작인 줄 알고 인식하게 되면서 대형 박물관부터 해서 테이트 모던까지 뭐 여러 차례 이제 그런 걸 하면서 그러면서 아마 사람들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약간 속 시원한 부분들 그 뭐 보면은 그 접착제 때문에 떨어진 작품 말고는 한 번도 걸린 적이 없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아까 그 110개 CCTV를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왜 지적을 했냐면 런던만 해도 4명당 하나씩 그 CCTV가 있다고 할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CCTV가 많은 도시인데 거기에 이제 뱅크시의 주요 활동 무대가 된다라는 게 되게 좀 재밌는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은 이제 문화재 훼손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예술이 아니다 이런 시선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또 반대로 문화재 훼손이 예술로 인정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떠오르는 작가가 아이 웨이웨이 한나라 도자기를 박살내는 퍼포먼스. 네, 이 반달리즘적 요소를 포함한 예술 작품과 또 이번 사건에 어떤 차이가 있다면 어떤 걸까? 이 문화재라는 그 중심을 놓고 또 다시 비교를 해본다면 아이웨이웨이의 작업은 반달리즘적 요소를 작품의 재료로 끌어온 일종의 퍼포먼스죠. 그래서 그런 한나라 시대의 도자기를 깨는 과격한 방법으로 어떤 중국이라는 그 국가가 늘 지향하고 있는 어떤 찬란한 전통 그리고 그 전통 속에 은폐되어 있는 신중국의 어떤 폭력성이라던가 국가 어떤 폭압성 이런 것들을 좀 고발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좀 그런 과격한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의 전통과 오늘날의 중국은 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 뒤에 은폐되어 있는 오늘날의 많은 부조리를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되고 아마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런 퍼포먼스를 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차이점을 좀 생각해 보자면 소유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요. 아이웨이가 이제 이 작품에서 떨어뜨린 한완조 시대의 그 항아리는 사실은 본인이 90년대 초반에 샀던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문화재라는 차원에서 이번 우리가 국가적 어떻게 보면은 그 기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문화재를 훼손한 거와는 큰 차이를 두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질문이 약간 화가 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토론을 위해서 준비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받고 조금 그 피꺼소 타심 그 기운으로 이제 토론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에서 모든 것이 예술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어떤 그 모두를 꿈꾸게 하는 가슴 설레게 하는 이 문장이 또 반대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혹은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이건 왜 예술이고 이건 아니야 라는 거에 항상 그 촉발이 되는 문장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번 사건은 예술로 볼 수 없는가? 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화가 많이 나실 것 같은 작가님. 아니 저는 화가 안 나고 관심이 없는 사건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굉장히 좋은 작품들의 가장 큰 공통점이 저거 나도 하겠다라는 생각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저거 나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일 먼저 실천한 것이냐 아니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아무리 이거 나도 예술이라고 해도 소용이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도 하겠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작가들은 약간 과거와 싸우는 거죠. 과거에 많은 작가들이 수많은 천재들이 수많은 재능 있는 자들이 했던 것들을 피해서 새로운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하고 그것이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학문으로 인정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나도 하겠다만 행동을 옮겨서 나도 예술가잖아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언어도단인 것 같습니다. 따끔하시네요. 따끔하게 말씀드립니다. 화 난 거 맞는 거 그래도 같은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가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표현의 자유, 뭐 예술의 자유 이렇게 법적으로 사실 보장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뭐 누구나 표현을 할 수 있고 누구나 예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창작 행위가 예술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창작자 스스로가 예술이라고 한다고 하면 예술이 되는가? 그러니까 뭐라도 해놓고 이건 예술이야라고 했을 때 그걸 예술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인 어떤 함의를 충족시키는가 이런 지점에서 봤을 때 창작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게 예술로 인정받기는 힘들지 않은가. 결국엔 예술은 혼자 존재할 수 없고 어쨌든 이 시스템 속에서 유통되고 소비되어야 되는 작품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 통화, 커런시라는 걸 좀 떠올려 봤어요. 내가 돈과 굉장히 비슷한 무언가를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돈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이 돈 물질적이고 비물질적인 가치에 누군가는 동의를 해야 되고 그것이 어쨌든 유통되고 누군가 사용해야지 이것들이 이 돈으로서의 존재를 하는 건데 예술도 어떤 의미에서 좀 비슷한 부분을 갖지 않나 예술로서 기능하고 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미학
예술개론 수업을 들으면 맨 처음에 나오는 질문인데요. 무엇은 예술이고 무엇은 비예술인가? 근데 너무 이제 사실 답이 의외로 간단하죠. 그러니까 누구나 예술적인 영감을 받아서 자유롭게 예술 행위를 시도해 볼 수는 있겠죠. 아주 누군가에게 큰 피해를 끼치지 않는 한. 그런데 그것이 예술 작품으로 성립이 되려면 이것이 예술이다라고 인정해주는 어떤 편집장의 시스템이라고 하셨고, 또 우리 임수영 선생님은 인증을 말씀하셨죠. 이런 것들을 해주는 어떤 합의된 체계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예술계, 영어로 아트 소사이어티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술계가 이것을 예술 작품으로 수용했을 때 그것은 예술 작품이 될 수 있겠죠. 저는 이 대화를 통해서 맥락상 이해가 되는데, 그 예술계라는 게 요새 우리 정치 영역에서 제일 많이 쓰는 그 카르텔처럼 보일 수도 있는 그 단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의 예술계는 예. 그런 아주 비저블한 어떤 그 제도나 시스템을만이 아니라 굉장히 모호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술계의 그런 개념이 뭐냐라고 하는 얘기만 가지고도 시즌 한 3-4개는 끌어낼 수 있는 정도인데, 단순히 그렇게 어떤 특정한 어떤 권위 있는 평론가가 이거 예술이다라고 해서 예술로 인정받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무엇이 어떤 종류의 사회적 합의가 예술을 예술로 만드는가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에 따른 해석과 의견들이 있는 거죠, 사실. 그 주제로 혹시 저희가 예술 탐닉을 해도 될까요? 이렇게 벌써 자연스럽게 주제를 할 수는 있죠.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조회수가 적겠죠. 어떤 예술 행위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최소한 그 예술 작품이 갖고 있는 몇 가지 구조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요소를 좀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주제, 어떤 메시지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작품이 최소한 어떤 다른 작가들과 중복되지 않는 독창성을 가지고 있느냐 또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그 행위자가 일관되게 예술적인 태도나 실천 행위들을 보여왔는지, 이런 것들이 좀 최소한 갖춰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메시지는 말씀해 주셨지만 별다른 메시지가 없었죠. 이게 어떤 예술적 의도를 지향하고자 하는 의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메시지라고 하기 좀 애매한 내용들이었고, 그다음에 독창성이었는데, 독창성이라고 하면 형식적이거나 혹은 주제적인 측면에서 어떤 독창성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측면이 전혀 없었죠. 더군다나 이거는 또 제가 조금 가장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이분이 먼저 그런 일을 한 게 아니고 다른 10대 친구들이 했던 낙서에 이어서 일종의 모방 범죄처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독창성을 저희가 찾을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행위하신 분이 일관되게 어떤 태도나 실천을 해왔는지도 보면은 뭐 그런 작품 세계를 갖고 있거나 앞으로 지향한다는 어떤 지점에 대한 분명한 그 메시징도 없었던 것 같아요. 갈수록 좀 현대미술이 과격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자극적인 시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미술의 가장 익숙한 형식의 작품들을 생각하면 인상파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인상주의, 뭐 반고흐라던가 뭐 클로드 모네 같은 작품들을 많이 생각하고 어떤 약간 고전적인 어떤 느낌마저도 우리는 부여받는데, 당시에 그 인상주의가 처음 등장했을 때 다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잖아요. 이게 도대체 그림이냐? 그러니까 서양 미술의 어떤 찬란한 전통이나 그 이 이상을 완전히 파괴한 작품으로 간주돼가지고 인상주의라는 말 자체가 조롱적인 의미가 섞여 있는 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 미술, 특히 현대미술, 근대 이후의 미술들은 이미 다 그 충격이나 그 이런 과격한 시도들은 굉장히 어떤 많은 부분 그 DNA가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이제 우리가 조금 전형적인 예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YBA가 주축이 되었던 센세이션이라는 전시였죠. 그게 97년에 그 영국의 당시에 굉장히 보수적인 공간이었던 로얄 아카데미에서 열린 전시였잖아요. 찰스 사치의 컬렉션으로 되어 있던 전시인데, 거기 보면 그 당시에 관객들로서 남은 현대미술을 옹호하는 관객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굉장히 충격을 받을 작품들이 너무 많았죠. 데미안 허스트는 상어의 배를 잘라가지고 그거를 포르말데히드에 완전히 굳혀가지고 갖고 온 작품이 있질 않나. 트레이시 에미는 자기가 남자들과 같이 자던 그 침대를 그냥 그대로 들고 나와서 전시를 하질 않나. 피를 뽑아가지고 자기 두상을 만들어서 얼려가지고 전시했던 마크킨도 있었고, 그래서 관람객들한테 엄청난 항의를 받았어요. 관객들이 신기하고 궁금해서 줄은 서지만 굉장히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하고, RA라는 공간이 어떤 왕립 예술원의 기능을 겸하고 있는데 예술원 회원이 80명이거든요. 80명 중에서 4분의 1이 이 전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문제를 많이 일으켰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행은 이미 뭐 엄청난 줄을 서서 흥행을 했던 거죠. 근데 이 작품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미술
시장에서 가장 비싸게 팔리는 가장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작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 충격과 논란이 제대로 포섭된 것뿐만 아니라 이미 그 자체가 환금적 가치를 가지면서 이제 엄청난 그 미술의 반향을 일으키고 지금은 너무 익숙한 현대미술의 어법이 된 거죠. 근데 충격과 도발은 사실은 현대미술에서 오히려 그게 없으면 좀 심심할 정도로 너무나 익숙한 그런 익숙한 어법이고요. 이제 하나의 충격은 이미 시장에 포섭되는 순간 더 이상 충격이 아닌 것이 되고 그 후에 나온 작가들은 더 다른 충격을 찾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익숙하게 반복되는 게 오늘날 그 동시대 미술계의 풍경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작가는 그냥 저렇게 자극만 던져주면 되는 건가? 던져주는 데까지가 작가의 영역인가? 아니면 그 뒤까지의 영역을 고려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근데 좀 전에 그 인상주의 얘기하셨던 걸로 보면 시간이 지나면 이거는 어느 정도 걸러낼 수 있는 그런 그 기능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작가로서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허락되고 있는 부분과 금지되고 있는 부분에서 자기의 지점을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동안 존재하지 않는 예술의 영역을 확장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어떤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들에게 왜 이게 나의 인텐션이 들어가 있는지를 설득해야 되는 책임감이 있는 것이고요. 근데 그게 부족하면 관심이 없어지는 거고 넘어서면 논란이 되는 건데 작가는 어떤 측면에서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자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작가의 고독이 존재하고 내가 이런 부분에 새로운 미가 확장될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부정적일 때 고독이 오는 거지. 작업 안 풀리니까 술 마시고 지붕에 올라가서 방류를 하고 이런 게 예술가에게 주어진 자유인 것처럼 경복궁에 낙서하는 게 저는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그거를 자유를 만끽하는 사람이 예술가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자유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예술가의 자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